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중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하피TV를 검색어에 입력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하피TV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죠. 윤강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강준입니다. 선생님을 모신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꽤 됐죠? 벌써 만 2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네. 출판계약 해결을 하느라고 강연 등등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 24년이 아마 제일 바빴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나눌 책 외에도 그 사이에 2권의 저서가 나왔습니다. 생활용품 101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훈 교수님과 함께 하신 창조시선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그 두 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또 말씀해 주시면. 그 창조적 시선은 10년이 걸렸죠. 시작부터 완결할 때까지. 네.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걱정을 했어요. 너무 이제 시간을 길게 끌어서 만드는 사람도 진이 빠지고 기다리는 독자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과연 이런 책을 내서 몇 사람이나 볼까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여전히 그 묵직한 주제 책들, 지적 열망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아이 그럼요. 1000페이지가 넘는 10만 원이 넘는 책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고 저도 그 책을 보고 빈에 직접 가서 공부하려고 방문했을 정도로 저한테 큰 영감을 준 책이었고 참 그건 다행이네요. 어쨌든 모르던 낯선 도시가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런 역할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 20여년간 집필해 오신 생활명품을 집대성한 101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생활용품만 그만하시겠다. 이게 다 인터넷 때문이에요. 이 모바일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변화인데 어쨌든 정보를 담을 수 없는 게 물건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정보를 결국은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맞지 않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던진 메시지는 결국은 사물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야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름 전달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은 뭐 더 잘하는 분들이 뭐 있을 테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몫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피TV 애독자분들은 윤강준 선생님이 지난 2년간 어떤 오디오 라이프를 즐기셨는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좀 인상적인 오디오가 있으셨다면? 오디오 인상적인 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기억이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꾸준히 접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제가 다 그 전에 깠잖아. 네. 최 양반은 저 올드 탐레이 듣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알려졌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제일 관심 있었던 건 턴테이블이었어요. LP. 그러니까 새로운 LP, 그다음에 새로운 카트리지가 들려주는 세계에 좀 빠졌다고 할까요? 한 1년 반, 2년 정도는 거의 거기에 이렇게 새롭게 턴테이블을 다시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결국은 린을 또 들였어요. 그렇죠. 말씀 들었습니다. 린 LP12를 다시 이제 들였고 그리고 한 5대 정도를 내가 고쳤던 거야. 그동안에 다 따지면 독일제도 쓰시고 그렇죠. 뭐 온갖 걸 다 썼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총 나의 오디오 라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한 5대 정도의 LP12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구조로 그냥 머릿속에 다 이게 들어 있어요. 근데 새로운 LP12가 아니라 예전의 LP12를 다시 이제 가져왔다는 건데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LP12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오리지널리티를 하여간 건드리고 손대는 순간에 전혀 다른 턴테이블이 된다. 그런 다른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된 셈이죠. 자동차 매니아들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렇죠. 뭐 비슷한 놈이라고 네. 이 LP12 이용자들이 가장 이제 난감해하는 게 그 조정이잖아요.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 못해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 못하고 쫓겨난 그 LP12 너무나 많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작동이 되더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 LP12를 운영할 수 있는 지그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전용 지그만 있으면 너무나 간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왜 수입을 안 해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일반 애호가들한테 풀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받은 딜러들에게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린이 나쁜 회사죠. 그건. 그럴 수 있죠.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만들었으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퀄리티를 제공을 하거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 메이커의 도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그 지그를 이제 열받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키트로 나와요. 이케아 그 상품처럼 박스에 패킹해 넣어가지고 자기가 조립을 해가지고 전용 지그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린이 이렇게 고자세로 나갈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쨌든 기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조정을 해가지고 네. 그 린을 다시 손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조절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밀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것만 잘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 하나하고, 그다음에 토남에 대한 대응성, 민감도가 굉장히 뛰어난 혹은 민감한 그런 톤탭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암을 바꿀 때마다 전혀 다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뭐 고급 암이라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암이라고 나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화계죠, 그게. 그렇죠. 물성의 조화, 뭐 여러 등등등의 어떤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참 좋은 소리가 나는 그 턴테이블이다라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LP12가 발매 후 거의 지금 50년이 넘었죠. 됐는데도 애호가들이 찾는 턴테이블 손 안에 드는 좀 턴테이블 중 하나잖아요. 정확하게 72년에 나오지 않았나 네, 싶은데, 맞습니다. 그럼 네, 벌써 3년. 네네. 그럼에도 생명력을 이어가고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어쨌든 부품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휙휙 바뀌게 되니까요. 그게 기가 막힌. 뭐라고 스프링 하나 바꿨다고 고무 하나 바꿨다고. 그래서 그런... 도전 의욕이 샘솟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얘의 끝을 한번 보겠다. 문제는 결국 순정이 최고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허망한 결론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LP12가 대단히 매력적인 턴테이블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톤암들을 다 달아봤는데 어쨌든 아주 재밌는 암을 발견을 했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모크라는 그 톤암인데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었던 암인데 뭐 실물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과연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연찮게 그 모크암을 구해요. 모크암이 린 LP12에 올라온 순간 정말 굉장히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걸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LP12 세운자께서는 한번 이 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못 구할 거요. 플렉스시네요. 자랑입니다. 그렇지. 네네. 뜻이 있다고 또 못 구할 건 뭐 있겠어요. 네네. 본업으로 돌아와서 오늘 용원주 선생님 초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신간 정원의 황홀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의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내 관심을 끝까지 한번 추구해 본다. 뭐가 되건 일단 내 안테나에 들어온 내 관심의 영역이라면 어쨌든 깊게 들어가서 뭔가를 끝장을 낼 자세로 이제 뭘 이제 알거나 접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뭐 굉장히 이제 허망한 일이기도 한데, 결국은 그 섭렵의 혹은 관심의 결과를 책이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 보자면 결국은 인간이 사는 데 필요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탐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에 대한 추구, 혹시 뭐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오디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관심 영역의 어떤 정점에는 결국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런 가상의 목표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정원이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원. 네. 난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를 일부했으니까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주 놀랄만한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낯선 정원을 하나 이제 내가 보게 되는데 거의 기절을 해요. 어떤 정원일까요? 요나고에 있는 아다치 정원이라는 정원을 해요. 일본 요나고 지역에 있는 아다치 미술관. 네. 말은 미술관이지만 사실은 정원으로 더 유명한 데인데,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의 대상이 땅에서도 가는 건 거구나. 이게 이제 공간으로 옮겨지게 되면 정원이 되는 거죠. 정원에 가니까 정원은 대지에 그린 그림이다, 공간에 그린 그림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완벽했었어요. 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정원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과 마주쳤을 때 이제 쇼크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거 굉장히 또 다른 게 뭐가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빠져들게 됐어요. 그게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아다치 미술관은 사실은 정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이고요. 미술 작품이 목적이 아니라 정원을 갖기 위해서 만든 미술관이고, 맞습니다. 일본에서 매해마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들을 뽑는 투표를 하는데 늘 1위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23년 동안 1등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이고, 선생님은 이제 20년 전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곳을 방문하게 돼서 정원에 소위 말하는 개안을 하시게 된 그렇죠. 거죠. 놀란 충격이었어요. 정원이라는 세계, 정원이라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기반에는 아다치 미술관 가서 이게 최고라고 느끼려고 하는 데에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이전에 사진가로서 수십 년간 한국 자연을 담아내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땐 그 밑바탕 위에서 아다치가 최고라는 걸 한 번에 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연습 없이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죠. 어떤 대상에
훅 이렇게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아다치 미술관을 만든 사람은 아다치 젠코라고 사업가예요. 거의 이제 은퇴해가지고 할배 시절에 만든 거야. 이리저리 이제 은퇴 시점에. 네. 정원이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한 20대 청년이 정원 만드는 거 봤어요. 그런 변태죠. 네. 당연하지. 그 20대는 그게 들어오질 않아.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죠. 이 정원은 결국 뭐냐면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정도가 돼서 들어오는 관심이 생기는 어떤 이런 영역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떤 식물의 템포와 인간의 템포가 싱크로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어떤 감흥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식물이 이제 꽃을 피우고 서서히 시들어가는 걸 보면 그렇지.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구나라고 느끼게 그거예요.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늙는데 쟤는 또 피어나온 거야. 이런 그렇죠. 놀라움. 네, 그건 네.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식물의 영혼성에 인간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인간은 식물을 통해서 나의 영혼성을 기대하거나 뭔가 투사하는 이런 욕망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네. 난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삶과 예. 유한한 삶과 맞닿아 있어서 그럼요. 나는 저처럼 음. 식물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정원 안에서는 자기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원을 만드는 거고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또 관심이 올라오게 되죠. 일본을 또 다 돌아요. 일본 정원 돌아할 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요. 뭐 워낙 많으니까. 네네. 각 지역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일본은 또 번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네. 번주들이 갖고 있는 또 유명한 그러네. 정원들이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정원을 다 돌아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교토 안에만 2,000군데가 넘는 그렇죠. 정원이 남아 교토는 문제는 네. 뭐 절마다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절이 그렇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일본의 정원을 예를 들어 뭐 섣부르게 뭐 몇 개를 봤다고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간을 보죠. 교토의 정원들, 일본의 정원들. 그건 일본 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쪽에 궁금해진 거야. 유럽은. 아 유럽에. 그 유럽도 가요. 네네. 뭐 프랑스, 뭐 독일, 오스트리아. 베르사유라든지 유명한 정원들도 다 섭렵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적 관심의 대상으로 된 정원들은 어쨌든 이렇게 쭉 돌아본 셈인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비교치가 있어야지만 내가 내가 하고 있는 건 뭐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는 거 이거를 발견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소득이었었어요. 아 네. 세계의 정원을 돌아다녀 보니까 네.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정원은 어떻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관심에서부터 세계의 정원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원은 어떨까라는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제가 시차가 꽤 있어요. 한 2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국 정원에 대한 관심이 그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좋았던 진짜 좋았나 저도 막연하게 가보고 경험했던 한국의 정원들이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책에 써주신 해외 정원과 우리의 정원이 가장 다른 점, 특징은 어떤 건가요? 내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그게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돌아다녀 보니 우리의 정원과 서구의 정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서구의 정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양식이 다른 거예요. 서구의 정원과 한국의 정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예요. 방식이 다르다, 접근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 안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정원은 100%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정원이죠. 정원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고도로 설계하고 가꿔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만든 정원의 필수적 요소는 뭘까요? 한마디로 박스가 필요한 거죠. 에어리어가. 무한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에어리어 안에 사람이 조형적 장치를 곁들여가지고 정원을 만든다. 이게 서구 정원의 기본. 한국은 그와 전혀 다른 양식의 정원을 갖고 있거든요. 만들지 않아 일단. 그렇죠. 뭔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없는 거죠. 한국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건 안 한 것처럼 하는 게 최고의 경지란 말이죠. 이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하되 저 뒤에 있는 산이라든가 강의 풍경을 빌려오는 차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정원의 법인으로 보면 이게 훨씬 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훨씬 이제 우리 정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책을 읽어서 제가 이만큼 아는 겁니다. 아니 많이 가봤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책에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어떤 정원은 어떤 시기에 가면 예를 들면 배롱나무가 펴서 그제서야 완성이 되는 사실은 그 시기에 가야 그 정원의 진가를 맛보게 되는 정원이 있는가 하면 뭐 어쨌든 그런 여름에 가야 더 좋은 정원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데 배경이 되는 산이나 강이 그때 가장 아름다움을 바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왜 한국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안 만들었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산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산 자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죠. 네, 산세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국의 집들은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잖아요. 산 등성이 뒤에 앞에다 집을 짓는다는 건 뭐겠어요? 후원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모든 걸 다 만들어줘요. 산을 비껴서 우리는 살 수 없는 나라였었잖아요. 비껴 살 수 없으니 더불어 산다. 당연하죠. 아니 산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국토의 70%가 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경이라는 정서가 되게 한국적인 독특한 문화 아닌가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당연한 거라고 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체가 불편했다면 그걸 굳이 그렇게 끌어들일 노력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불편한 지형에서 니네가 정원을 꿈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는 산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할 거야라는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미의 의식이 아니었나. 난 100%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서울 오잖아요. 네. 서울에 와서 관광 1번지는 결국은 경복궁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첫 번째 풍경이 바로 북악산이 보이는 도심을 들어가는 거예요. 시청 앞 광장에서 서서문 쪽에서 보면 안 보여. 시청 앞 광장을 딱 들어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세종로가 정면에 보이는 각도가 되면 저 멀리 광화문이 보여. 그 뒤에 북악산이 쫙 붙여집니다. 그렇죠.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왼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도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예. 유럽을 예를 들면 예. 보통은 그렇게 산이 있으면 산 위에 도시를 짓죠. 그렇죠. 이탈리아처럼. 그렇죠. 왜냐? 외세 침략을 막아야 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은 냅두고 평지에 짓고 외부에서 전쟁 침입하면 누구보다 빨리 침략당합니다. 그렇죠.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가죠. 매우 불리하지. 궁극적으로는 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조건들, 그다음에 한국의 자연이 갖고 있는 그 풍요로움, 아름다움은 뭐 말 하나 말하라고 좀 봅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사람의 뭐 뚫린 눈이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번 넋을 그 봐. 야, 산이 바로 도심 한가운데. 이게 그들의 가장 놀라운 그 경탄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나신 후에 자동차로 십수만 킬로를 이제 다니십니다. 선생님하고 저의 공통점은 직접 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가보지 않고 아는 척하는 거는 언젠간 뽀록 난다라는 우리 갖고 있기 우리 때문에.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정원을 수십만 킬로를 달려서 취재할 생각을 저는 이건 못할 그건 것 과장이고 같아요. 수십만 원 과장이고. 언제든지 늘 운전하셔서 가시고 그래서 한국의 선생님 책에서 설명하시기로는 1만여 곳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정원 22곳을 책에서 소개하고 계신데요. 책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하면 책이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한 서너 곳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곳곳에 정원들이 많죠. 10,000군데가 넘는 정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뭐 많이 없어졌지만. 그다음 10,000개의 근거는 뭐냐? 그건 정부의 조사 결과가 아니고 민간단체의 추정치예요. 답사를 하고 직접 가보니 전라도 지역에 한 3,000개 정도가 남아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전라도에. 네. 그러면 당연히 경상도, 영남 지방은 2배 정도는 더 많을 테니 거기 6,000개 치고 그럼 9,000개 아니에요? 기타 지역에 1,000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다는 게 추정치예요. 그게. 추정치. 그게 10,000개의 근원이죠. 그게. 네. 그러면 그 10,000개를 우리가 왜 모를까? 정원은 말 그대로 개인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하고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고 문중의 재산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가는 거고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 300여 곳 정도가 이제 문화재청에 조사가 되거나 분류가 되거나 한 걸로 이렇게 남아있죠.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다녀보면 뭐 다 각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인상적인 걸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병산서원 만대로를 빼놓고 한국 정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제 부닥쳐요. 아니 병산서원이면 서원이지 이게 정원은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정원의 이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병산서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정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정원 안에 들어있는 건물의 기능들이 결국은 정원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의 건축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건축을 원래 지칭했던 다른 단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전 규모가 큰 건물을 의미하는 거죠. 사정전, 근정전, 대궐의 대웅전 이런 거. 그 전 자체가 건물을 지칭하는 일종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뿐이겠어요. 무슨 뭐 대도 있고 각도 있고 사도 있고 그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 20개가 넘어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그러니까 대웅전 이렇게 단어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루, 각이 사이즈랑 어떤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걸 사실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건 그 수많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 앞에 펼쳐진 거는 다 우리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벽이 없는 건물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건물을 우리 정이라고 하잖아요.
망원정, 압구정, 그죠. 창원정. 네, 정자가 있어서 그렇지. 보통 그렇게 어쩌고 얘기하죠. 저쩌고 정원 다음에 정자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건물의 형태를 말하는 거. 벽이 없는 건물을 정이라고 하는 거지. 네네. 그다음에 또 많은 게 뭐냐면 대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해운대, 을밀대. 네네네. 원래 있던 그치. 지역 이름 사람 냉면집으로 아실 텐데. 그치. 그건 냉면집 원래는 아니고. 지역, 네, 지역 이름입니다. 그럼요. 네. 대 자체는 못 가요. 그것도 건물을 지칭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루 이게 건물이죠. 아, 다들 중국집으로 알고 계실 텐데. 다 중국집을 알아요. 그 루는 중국식의 이제 중국에서 온 단어니까 중국의 건물, 중국의 기준이니까 사면이 뚫려 있는데 2층으로 된 건물을 루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바닥을 장치를 해가지고 뭐 앉거나 쉴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걸 루라고 해요. 루. 그게. 네. 그러니까 2층 건물이 루인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기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루와 정을 구분하게 돼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건 루고 어떤 건 정인 이유는 한마디로 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루는 하여간 기단이 있으니까 2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건축 양식에 따라서 대루, 정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분류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누, 정, 그렇죠. 대 이런 건물들 앞에 펼쳐진 이런 풍경들이 전부 다 정원이었던 거예요. 정원의 기능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차경을 전제로 한다면 그 정과 루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물 앞이 전부 다 이제 정원인데 만대루라고 하는 그 누각이 바로 병산선 앞에 있죠. 네네. 그런데 만대루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유생들이 공부라고 할 때 일종의 대형 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능의 건물이거든.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이 7대2예요. 긴 건물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에. 굉장히 와이드한 와이드한 건물이죠. 네. 건물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앞에 낙동강이 흐르고 병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산의 방향, 강의 방향과 건물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게. 아, 그 강을 바라보라고.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그 만대로 위에 올라가야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7대2의 비율의 그 기둥 사이사이에 병산이 거짓말처럼 액자 안에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봐도 안 보이고 더 올라가도 안 돼. 꼭 병산수원 마루에서 봐야지만 그 뷰가 펼쳐져요. 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바깥에서는 그냥 낡은 건물인데 그 안에 올라가서 저 바깥을 보니까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예. 그 건축물 자체로서의 미감을 평가하기보다는 예. 그 기능을 봐야 된다. 당연하죠. 정원을 바라보는 기능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건물의 방점을 찍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네. 그 건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실제 기능을 해야. 그럼요. 예를 들면 신라 시대 그 포석정이죠. 예. 포석정에서 물을 띄워서 술잔을 내려봐야 그 먹어봐야 진가를 아는 하는 거 거지. 아는데 그냥 보면 이게 그냥 뭐야, 수로 이거. 같은 거 그치. 느낌이에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물 띄워가지고 난 사람들을 앉아서 놀게 했으면 좋겠어요. 포석정 가가지고. 그거를 체험하게. 예.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일본에 보면 자꾸 일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나무에 국수를 위에서 그러니까. 내리면 먹는 거 그럼 같은 거. 얼마나 그게 달라요. 그런 문화적 체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포석정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양식의 정원들이 국내에 꽤 있어요. 곡수라는 게 그거예요. 물이 휘어서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니 수로를 만들고 물을 흐르게 하고 거기서 뭐 어떻게 놀든지 그건 사람의 상상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술잔을 띄우건 뭐 배를 띄우건 조그마한 장난감 배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래서 병산서원의 만대로는 그야말로 한국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정원이 갖고자 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분명한 곳이라고 좀 봐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진 보고 너무 예. 매혹적이어서 꼭 가봐야겠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만대루의 역사적 가치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끽하는 게 그럼요.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경험하게 한 게 우선인데 맞습니다. 근데 입장을 못하게 한다는 건 그냥 건축물로서의 기능으로 그걸 그렇죠, 그렇죠. 평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문화재니까 보호해야 돼 이런 생각인 거예요. 물론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보도에서는 KBS 드라마를 찍는데 병산서원의 못을 못 받고 박았다. 그러잖아. 그거는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가치를 누리고자 하는 거 막는 거는 네. 어불성설이 아닌가. 맞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나 뉴스 보고 나도 흥분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득실을 따지자면 정말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각자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훨씬 거기에 대한 가치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한테 확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 문화는 체험하지 않으면 몸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게. 절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자존감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로만 그냥 훌륭하다고 할 건가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작 봐야 될 걸 못 보고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내려와. 그냥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대 이러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잘 지었네. 뭐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만대로 앞에 펼쳐지는 그 풍경이야말로 한국 정원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결국은 생각한다면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대를 위해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만한 정원이 있다면요. 또 하나 정원을 소개해드린다면 함안에 무기연당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맣고 이쁜 그 정원. 여기 보시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요 정원인데요. 아, 저도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다녀오셨을 때 SNS에 올려주셔서 사진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여기가 어디냐고 여쭤봤던 기억이 있다. 이 함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동네이기도 한데 오래된 반천이었죠. 여기도 옛 고택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함안이 조선시대에는 좀 핍박을 받는 동네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선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실상을 들어가면 이 함안은 낙동강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강들은 다 남북으로 흐르거나 동서로 흐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남쪽으로 흐르던 낙동강이 함안 지역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위로 역수로. 아, 역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 동네라는 이유로 이 동네 사람들을 한마디로 영모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게 대단하네요. 참 웃기지도 않아. 참 대단한 정도로 웃기지도 않아 정도. 알게 모르게 어떤 차별을 받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함안이기도 해요. 함안에 의외로 정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그런 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위 지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함안이기도 해요. 아, 함안에 정원들이 꽤 네. 몰려 있군요. 그러면 정원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실권자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건 낙향한 선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현실 정치에서 밀려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난 저쪽 안 쳐다보고 여기서 살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무기연당은 주시 가문의 사당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오래된 정원인데 가장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후손이 살아서 이 지역을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집 본체와 그 별당 개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무기연당이거든. 담장 하나를 두고 이 안채와 이 무기연당 정원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대충 대충을 해요. 여기도 끝없이 후손들이 이제 손을 보고 보완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는 게 바로 이 정원인데 아주 독특한 우리가 말하는 차경의 그 개념에 충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간결함, 자연스러움 이런 것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 소나무가 고졸하게 딱 서 있는 참고로 장고 소나무 있고 그 뒤로 또 산세가 보이고 겹쳐져 바로 있는. 그겁니다. 아, 정말 한국적 정원의 진짜 극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작은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무기연당을 가시는 분들은 소나무만 보고 와요. 네네. 눈에 띄잖아 그게.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책 표지 나오지만 뒷산의 차경이에요. 이 차경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 무기연당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뒤에 산세와 지붕의 첨화선이 이렇게 대응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그래서 집을 저쪽으로 지은 그럼요. 거군요. 네. 저 선이 만나도록 그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전부 다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미감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정원이 얼마나 품이 있고 격조가 있는지를 아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는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아, 네. 크기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는 마치 보물찾기 하는 데 같아요. 차경의 장면,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는 사람의 몫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장치들이 많은데 얼핏 보면 그걸 잘 몰라. 네. 자신만의 스팟을 찾는 재미도 그렇죠. 아, 이게 차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알면 정말 손뼉을 딱 치게 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집을 지키는 그 후손들이 굉장히 참 친절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분들을. 조상에 대한 자부심도 참 대단하고 이 정원에 대한 자부심도 참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무기연당에 이어서 세 번째 소개해 주실 정원은 어디인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남 쪽의 정원이라고 전라도 쪽 야. 호남의 정원인데 뭐 뭐니 해도 뭐 소세원 그다음에 뭐 명옥헌 저 복일도에 있는 세연당 뭐 이런 데가 약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마디로 정원의 ABC잖아요 그쪽이 뭐 너무나 이제 흔한 거고 많이들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보성의 열화정이라고 하는 경자가 있어요. 이 보성도 또 동네가 재밌었어요. 근데 이 전라도 지역의 정원은 영남 쪽 정원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또 전혀 보니까. 다릅니다. 네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편해. 영남의 정원들은 좀 이 딱딱한 규격 안에 뭐 차경 무슨 뭐 이런 걸 전제로 하더라도 나름의 형식과 규격을 갖추려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호남 쪽의 정원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호남의 정원은 한마디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놀고 즐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규격도 싫고 나는 내 공간을 정말 내 우주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원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은 뭐 한국 정원이니까 다 같아요. 차경도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 조건들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호남 정원의 특징은 일단 건물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건물이. 예. 그리고 정자의 기능을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들을 되게 다 같이 해. 그러니까 영남 쪽 정원은 정자만이 왜 딴 데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살림의 기능까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까요? 박이 가능하다는 거야. 박. 그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살림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살아봐서 알지만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알죠? 그럼요. 네네. 갔다가 온 끝이야 하루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계절도 사계절이 분명해서 여름 한철인데 여름 한철이고 그것도 모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 작업실에 테라스가 있는데 저는 그곳을 네. 엄청 잘 쓸 줄 알았는데 정말 봄, 가을 짧은 시간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걸 해본 사람만 한다니까요. 생각보다 네. 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네. 잘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변명거리가 많잖아. 추워서, 더워서, 그렇죠. 비가 와서, 네네. 햇볕이 강해서 뭐 그렇죠. 이유가 한 100가지 넘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정자라는 게 얼마나 럭셔리한 공간이냐면 1년에 정말 한정된 시간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호남에 있는 정원은 밖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거는 참 쫓기지 않고 네. 여유 있게 이게 하루 쉬면서 혹은 며칠 쉬면서 내 공간을 적극적으로 즐기겠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 건물이 일단 멋있어.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갖출 건 다 갖춰요. 그리고 그 디테일에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기단에 돌담을 쌓는 것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연못의 형태를 만드는 것부터 나무를 심는 것부터 굉장히 다릅니다. 그건 만든 사람의 취향과 자기의 어떤 느낌들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이건 독특한 정원이었어요. 이게. 더 놀란 건 뭐냐면 석축이 있는데 열화정에 한 옥을 만들 때는 다 맨 땅에 짓지 않는 거거든요. 저 비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석축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난 대한민국에서 봤던 석축 중에 가장 이쁜 석축이 바로 열화정에 있다고 봐요. 이 말씀 들으면 모두들 가고 네. 싶어 하시겠네요. 꼭 한번 가보세요. 보성 가서 녹차만 드시지 마시고. 녹차는 뭐 평소에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도 전라도나 말씀하신 곳들을 가고 싶은데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우리 선생님 팬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정원들을 지도에 다 정리를 해놓으신 지도 다 정리해놨어요. 링크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댓글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기 네. 보내드릴게요. 네, 정원 투어를 정원 투어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면 어떨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한국 현대 정원의 대표작으로 꼽는 곳이 계시죠. 있어요. 어떤 곳인가요? 대구의 사유원. 사유원. 그 전에도 2년 전에도 보고 사유원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바뀐 게 있죠. 그때는 지명이 그 행정구역이 군이었는데 그 사이에 대구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 있는 사유원이고요. 사유원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유원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유원은 유명세, 그다음에 각이 까다로운 것 이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비싼 곳,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일단은 입장료에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전부 다 뭐 했냐라고 뭐 불만들 굉장히 많아요. 사유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들지도 몰라요. 내가 돌아본 어떤 정원, 한국 정원의 여러 곳 중에서 사유원이야말로 가장 한국적 정원의 특징을 충실하게 갖춘 곳이다라고 이렇게는 봐요. 네. 그럼 한국 정원의 기본적 특징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착용량 아까 우리 다 공감했잖아요. 네. 그럼 착용이 다 똑같을까요? 착용이 다 달라요. 한국 말고도 착용 방식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동양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착용 기법이 주로 쓰이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건 맞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결국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면 이 세 나라가 착용을 실천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은 착용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담장을 치고 고안에 이 가까운 경치, 가까운 대상을 들여다보는 게 중국식 착용이고 자기네 안에 있는 건축물을 부각시키는 그렇죠. 용도로만. 누창이란 장치를 통해서 창문 너머의 풍경을 그들은 착용을 해요.
근데 너무 이걸 들여다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특이하고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선호의 지점들이 거기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정원의 특징을 한마디로 단어로만 표현한다면 그냥 기괴함을 즐기는 거다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착용은 중경을 착용을 해요. 그러니까 산 밑에 바로 정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진 산이 아니라 산과 어우러진 정원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왜 자연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연을 접하고 끌어들이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아시아권 만나 할 정도로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착용은 가장 멀리 있는 원경을 착용하는 게 한국 정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원이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한국 정원은 원경 착용을 하는 것이다가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착용이라고 다 설명되는 게 아니고 원경 착용을 하는 정원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경 착용이 한국 정원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라는 걸 이제 실현한 게 바로 사이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확신을 실현하고 완성하는데 45년이 걸린 게 바로 사이원이거든요. 한 사람이 45년간 계획해서 완성한 정원이라는 그 거죠. 45년의 시간의 90%는 한국 정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했던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전 영상을 보고 선생님하고 제가 선생님이 직접 이 도슨트를 해주셔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보니 803인가요? 네. 그 3세가 탁 어우러지는데 아예 이 사유원 정원은 그 산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용이 곳곳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건축물에 올라가서 다르고 밑에서 볼 때 다르고 그런 느낌들이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메인이 되는 착용의 대상이 803이긴 하지만 그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산 전체가 그 사유원을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케일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산을 조망한다는 거, 산을 착용한다는 건 결국은 그만한 에어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지 조망 정원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한국 정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담고, 근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이제 정원의 갈래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착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산지, 산 속의 정원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수백 년대 모가나무 같은 수종들도 장관이지만 세계 유수의 건축가들이 참여한 그 건축물들을 네. 정원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좀 찾기 힘든 네, 아주 독특한 정원이죠. 그게. 독특한 정원이고 저는 사유원 한번 꼭 어느 분이시든지 강권하고 싶은 곳이고 저도 시간만 있다면 사계절 모두 체험하고 싶은 공간인데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첫 경험을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해서 이게 수많은 수종이 있고 건축물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창업자의 의도라든지 그 만드신 분의 의도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어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듣지 않으면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콘텍스트를 좀 이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2년 전에 갔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가고 났더니 제가 볼 때는 여기 선생님과 같은 어떤 이 사유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설명해주는 도슨트 투어가 없으면 제가 이 티켓 값을 다 못 누리고 올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거들으면 아름답고 좋긴 한데 이 갖고 있는 함의를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공간이 방대하고 많은 콘텐츠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느낌을 다른 분들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유원 도슨트 투어가 선생님을 중심으로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했죠, 이게. 할 때마다 지금 매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또 다음 달에 하시잖아요. 3월 또 바로 시작을 하고요. 네. 뭐 정기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주시고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했던 게 정확할 텐데 네. 이게 다 한국 정원의 특징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원의 개념과 이제 아주 상반되는 정원에 들어간 거잖아. 네네네. 경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대단한 경치가 내 눈앞에 있어.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른다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게. 네네. 그런 경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더 효과적이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에 무관심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정원에 관심을 가져서 먹고 살만 했었을 때는 서양식 정원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에버랜드를 찾고 그렇죠. 그런데 국내 정원은 이제 선생님 책을 계기로 해서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국내 정원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니 기반 지식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누군가가 좀 알려주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쓸 때
많은 그 영향을 준 게 바로 그 젊은 그 마케터들이었었어요. 네, 네. 그 우연찮은 게 이제 그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럴 계기가 있었었는데 미안하게도 일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아주 날것의 그냥 그 관심, 그다음에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이런 표정이 정말 역력했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 훌륭했던 분들. 아는 것도 많고. 아이 그럼요. 네. 네. 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정작 중요한 거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아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알 거고 관심을 갖게 된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사람들한테 결국 한국 정원의 매력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름의 도슨트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제 나름 이제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점점 뭐 횟수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참여하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이 정원의 화문을 통해서 저는 한국 국내 정원에 대한 관심에 대한 환기를 한번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가는데 그걸 가장 선단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곳은 사유원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회가 되면 사실은 저희 하피TV도 구독자분들 대상해서 좋습니다. 도슨트 투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피TV 그 시청자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어쨌든 한번 같이 가죠. 뭐 어려운 일 아닌데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기획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서 사위원의 설명도 들으시고 그 정치를 모두 만끽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음악의 아름다움, 어떤 거기에 대한 미의 추구를 하시는 분일 텐데, 저는 늘 하피TV에서 말씀드리는 오디오만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 좀 나가셔서 자연의 사계절의 아름다움도 만끽하시고, 특히 아까 이런 매와 향에 대한 감동을 몸에 각인한다는 건 인생에서 정말 값진 꼭 해야 되는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디오만 하는 분들은 오디오 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우리 선배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디오를 하지만 세상이 좋은 거, 자연의 아름다움도 좀 알고, 뭐 이런 위스키들의 맛도 좀 알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사실은 어떤 경험이, 소비가 남한테 자랑으로 비춰지고 남한테 부러움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기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 감동이 제일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중요하죠. 취향을 갖지 못한 시대, 취향이 없는 개인들이 있는 사회야말로 얼마나 참 살풍명한 모습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라고 뭐 생각해 보는 거죠. 준비되어 있고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취향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뭘 해봐야 알아야 뭘 그다음에 감동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체험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네. 지식의 양에 비해서 체험의 양은 형편없이 적어.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감각은 결국은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발휘되지 않는 것인데 이 언밸런스한 상태가 크면 클수록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저는 어쨌든 저희 채널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통해서 자기만의 단단하고 작지만 단단한 감각의 나를 벼리게 해주는 채널이고 싶은 거죠.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나 저는 오디오로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인 오디오 너머의 다른 세계 미를 꿈꾼다는 점에서 저희는 약간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한번 시간을 수익성과 저희는 상관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일 겁니다. 윤광 선생님 플레이리스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광준의 여름과 겨울에 이어서 이번엔 봄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정원 여행을 하실 때 가시면서 혹은 정원을 거느리시면서 들으면 좋을 음악으로 좀 선곡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봄이니까 네. 봄과 연결되는 음악들을 이렇게 딱 떠올려보니까 역시 이제 클래식 쪽이 좀 많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작곡가가 세자르 프랑크인데 네. 세자르 프랑크의 곡들이 많지만 그 바이올린 소나타가 나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봄이랑 너무 어울리는 곡이다. 네. 그래서 뭐 워낙 명연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최근에 그 에라토에서 나온 레이블에서 나온 건데 리나우드 카프송하고 카티아 부니아티 시빌리 네네. 이 두 컴비가 이제 녹음한 판이 나왔어요. 아주 신선해요. 역시 프렌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카티아 부니아 D11은 이쁘잖아요. 윤광준 선생님의 뮤지션을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입니다. 저희는 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피아노도 잘 칠 뿐더러.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 부니아 D11 팬이기도 한데 네, 네. 어쨌든 그 두 연주가의 조합은 정말 아름답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한 곡은 사실 고레츠키의 곡을 택했는데 네. 그건 봄하고 조금 안 어울려. 요즘 시국 때문에 욱해가지고 내가 그걸 선곡을 한 건데 그건 정원 갈 때 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하나는 사마라 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예죠. 신예가 나타났죠. 너무 잘하죠. I make a date for golf, and you can bet your life it rains. 너무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1999년생인 친구가 이게 또 고전적인 음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즈 보컬을 쭉 이제 관심 갖고 들어보면 세라본 이후에 정통 계보를 잇는 흑인 이 보컬리스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그 젊은 친구 어쩜 이게 노래를 청승맞게 잘해. 누가 들으면 그 시대의 음반을 그러니까. 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맞아요. 만큼.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두 번째인가 저 판이 그게 네. 그 스탠다드 넘버 원 네. 이 걸로 온 곡들인데 하나같이 정말 이게 넋을 그내고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023년, 24년도 베스트 재즈 아티스트 다 받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영상이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16일에 내한 공연을 합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전이면 보시길. 이 사마라조이는 모든 그 아티스트가 마찬가지지만 뭐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일단 익숙하지 않은 보컬리스트는 좀 제끼는 경향이 있는데 편견 없이 들으면 너무나 좋은 정말 신의 스타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어떤 그 음악성, 네. 그다음에 노래 깊이 이런 것들을 들려줍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판에 들어있는 다 좋아. 그럼 뭘 하나 뭐 꼭 하나 뺄 것도 없다고 봅니다. 취할 수 있는 앨범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천하시는 곡들이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는 되게 소중한 곡들이라서 이번 플레이리스트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에 내 관심은 이제 그런 건데 음악은 과연 만든 사람의 것이냐 연주하는 사람의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내 관심은 항상 후자예요. 연주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주자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음악이라면 과거에 머물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같은 곡을 새롭게 연주하고 새로운 해석이 들어왔을 때 그 느낌들이 나한테 훨씬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연주자들, 새로운 아티스트, 가수들 이런 데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익숙한데 다르게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예술의 본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끝없이 음악 안에서도 낯설게 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과거의 명반, 그다음에 한때의 기억에만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참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난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는 블루노트 음반 정도? 새로운 리유치로 나온 그 블루노트 음반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원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리슈판이 훨씬 더 소리가 좋아. 정말 깜놀이에요, 깜놀. 그래가지고 블루노트에서 나온 그 음반을 새롭게 구하고 듣는 게 요즘이 아니고 새로운 즐거움으로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딴 건 볼 것도 없어요. 블루노트만 찍으면 돼.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블루노트 모노반을 역으로 사고 있는 요즘 거기에 좀 몰입하고 있는데 모노반도 참 매력적이긴 하죠. 그때 나왔을 당시에 좀 날것의 느낌이 있어서 듣고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길로 들어가셨군요. 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불치병의 예.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후에 정원의 황홀 책을 또 내시고 열심히 또 홍보하셨으니 다음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 이 책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은 운명이 비슷합니다. 그게. 어쨌든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게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게 있죠. 그걸 계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출판 계약이 몇 개가 이렇게 지금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아니지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는 내가 뭐 딴짓을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너무 건강하시니까 그거. 그만큼 여전히 흡입력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고 계시다는 의미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글 보고 막 너무 좋다고. 별 말씀. 저는 선생님 글 보면서 매번 선생님은 저는 약간 운율이 느껴진다는 느낌을 글의 리듬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거 보면서 와
너무 글이 좋다고 선생님께 말씀 문자도 드리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 더 많은 좋은 책들을 쓰실 에너지가 있으시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다음 책이 기대되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독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서 고맙고 이제 같이도 이 책 낼 때 됐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선생님께서 사실은 감사하게도 저한테 얼마 전에 예. 제안을 한번 주셔갖고 지금 적극 고민하고 있는데 저의 목표는 만약 하게 된다면 선생님의 그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죠. 아니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각자의 완성도를 향하면 결국은 좋은 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 이번에 나오시니까 예전에 나오셨던 영상들을 다시 보고 댓글들도 다시 봤거든요. 조회수는 첫 번째 영상은 또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봤더니 어떤 분이 두 분이 함께 쓰시는 공저책을 기대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셨나?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니까. 그래갖고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영광이죠. 일단 말을 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하는 방향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현될 수 있기를 빨리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계약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고라니까. 일 진행시키는 거 최고는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공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나오신 이 영상에 가장 인상적이고 정성스러운 댓글 5분을 뽑아서 여기 있는 선생님의 저서 정원의 황후 사인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정성스럽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또 이렇게 저희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다음 사유원 투어가 될지 어떻게 뵐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꼭 같이 가세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